합격 해커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2023년도 6월 10일 토요일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 경쟁 임용 필기시험 사회복지학 개론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2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부한 곳에서 우리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이 단끝사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졌던 내용들이 대거 그대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살펴보면서 우리 작은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인테이크, 접수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사정하고, 계획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서비스 계획 수립한 다음에, 자,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걸 갖고 이제 실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종결, 사후 관리하는 순서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사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인데, 이제 우리 20문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정 관련된 문제가 이번 시험에 2문제가 나왔어요. 자, 사정은 항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나 또는 문제, 그렇죠,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체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이 사정되어진 내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실제 개입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입의 목표 달성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장애물이라 그랬어요. 그 장애물까지 찾는 게 사정이었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사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문제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체계를 찾고, 세 번째는 장애물을 찾는 것, 이것이 사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맥락에 기초한다. 우리 현대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은요, 어떻게 해요? 생태 체계적 관점에 근거해서 사정을 합니다. 자, 뭐에 근거해서요? 생태 체계적 관점. 그럼 여러분 생태 체계적 관점 하면 생각나야 될 게 지금 여기 나오는 환경 속의 인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이죠. 이걸 시험 문제 낼 때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도 낼 수 있고 이중 초점이라고도 낼 수 있습니다. 듀얼 포커스 또는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기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 사정과 관련되어져서 사정을 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환경 안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다 확인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죠. 클라이언트인 인간도 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도 보되, 그 인간과 환경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2번, 사회복지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는요, 실천의 과정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네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뭔가요? 무슨 단계죠? 평가 단계 때의 이제 주요 과업이죠. 또는 평가 단계 때 주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정하고 개입하고 평가하고 종결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 단계 때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협력적인 활동이다. 이거 우리 필기노트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독단적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다.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장애물 파악하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우리 필기노트 111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 이중 초점 유지해야 된다. 13년도 국가직 시험에는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쌍방향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론 문제가 출제됐어요. 양쪽 조사 방법과 비교할 때 질적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항상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뭐뭐하고 비교할 때 이걸 빼놓고 뒤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조사 방법의 특징 중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주관적이다. 질적 조사 방법은 당연히 주관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는 주관성, 그 다음에 해석주의자들의 연구 방법, 귀납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면에 양적 조사는 어떻죠? 객관성 중시하고 실증주의자들의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 사용한다. 이렇게도 공부했었고요. 자, 귀납적 방법 사용한다는 것은 요번 포함해서 2번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 양쪽 조사를 하는 이유가 2가지라 그랬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질적 조사는 어떻게? 그런 양쪽 조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불리하다 그랬죠.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질적 조사는 또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구 결과의 경직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 경직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초기에 만들어진 연구 틀,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계획이죠. 이 연구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꿀 수 있으면 유동적인 거고, 반면에 바꿀 수 없으면 경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쪽 연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초기의 분석 틀을 가지고 그 분석 틀 그대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리고 연구자 자신이 객관적인 연구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뭐가 된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어떻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지고 또 시간 계획,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되 그 계획에 어긋난 일들도, 즉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지기 때문에 연구 절차의 경직성이 아니라 연구 절차의 유동성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플렉서블하다, 연구 결과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 82페이지에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 18년도 지방직에 출제됐다가 또 이제 지방직에 또 이번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번.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 했습니다. 여러분,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6가지 원칙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급여 충분성, 다른 말로 급여 적절성 원칙이 있었었죠. 열동초의 원칙하면 뭐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제가 강의 중에 꼭 열동초의 원칙하면 3군데서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자, 첫 번째가 1834년의 신구빈법, 다른 말로 개정구빈법의 기본 원리 또는 원칙이다. 개정구빈법에서는 열동초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여러분? 균일초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원내구제의 원칙, 다른 말로 작업장제의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제시했었다. 열동초의 원칙하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정액급여 또 정액기여의 원칙이 있고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입자 분류의 원칙도 있었고 또 포괄성의 원칙도 있었었죠. 그래서 총 6가지의 원칙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열동초의 원칙은 해당되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열동초의 원칙하면 앞에 빠뜨렸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개정구빈법에서 처음으로 그 원칙을 명시했다. 두 번째는 자, 공공부조제도의 원리다.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열동초의 원칙하면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되어진 원칙이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쉬웠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 운영의 원칙을 이렇게 우리 필기 노트에서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의 운영 원칙 6가지 21페이지에 있고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이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을 구분한다 했었어요. 사회복지의 기능에 따라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도에도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문제가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어요. 국가직에서 안 나오고. 그렇죠. 요번 시험에서도 국가직에서 이 자녀적 제도적이 출제되지 않았고 이 지방직에서 출제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녀적 제도적이 이 우리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직 지방직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한 문제였었는데 그 근황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국가직에서 안 나오고 지방직에서 나오고. 그렇죠. 이건 뭐죠?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꼭 내긴 내야 되겠는데 국가직에서 안 냈으니까 지방직에서 내야지. 이래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형 모의고사 강의 진행을 할 때도 이 자녀적 제도적이 이번 지방직 때 꼭 출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잘 좀 정리해 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적 급여를 제공한다. 여러분 자산조사하고 선별적으로 급여를 할당하는 것은 자녀적 관점에 관한 얘기죠. 보통 제도적 관점에서는 자산조사가 아니라 보통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한다. 이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급여 제공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수급자의 권리다. 이건 제도적 관점에 관한 얘기죠. 이 자녀적 관점에서는 수급자의 권리가 아니라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본다 그랬었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혜의 반대말이 권리라 그랬죠. 그렇죠. 자녀적 관점이나 또는 대상에 따른 사회복지의 개념 분류에서 협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시혜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시혜, 그죠?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사회복지를 시혜로 보는 성격이 강하다 그랬었어요. 또는 선별주의에서도 시혜로 보는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반면에 권리로 보는 것이 이제 제도적 관점이나 또는 보편주의적 할당이나 그렇죠? 또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같은 제도들 그런 것들이 수급자의 권리로 사회복지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를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인식한다. 자, 기능에 따라서 제도적 관점과 자녀적 관점이 구분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건 풀이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자녀적 관점이라고 고쳐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과 관련되어진 제도들이 존재했었다. 그것이 이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제도, 그렇죠, 여러분? 사회통합을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제도, 그 다음에 생산분배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경제제도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들이 있었었다. 자, 우리 자녀적 개념에서는, 자녀적 관점에서는 이런 4가지의 기능 제도만을 갖고서도 그것들의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 그 제도들이 갖고 있는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서도 충분히 어떻다.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제도적 관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별도의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시적이고 보충적 기능, 뭘 보충한다는 건가요, 여러분? 가족을 보충하는 거고, 종교를 보충하는 거고, 정치를 보충하는 거고, 시장 또는 경제를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었을 때만 사회복지를 하자, 일시적으로. 그게 바로 뭐죠? 자녀적 관점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자녀적 관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자녀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게 바로 무엇이죠? 일시적인 경우에만, 3번, 4번은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똑같은 말을 이걸 급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여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4번도 되게 쉬웠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얘기지만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왔어요. 지난번 국가직에서는 그대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100% 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의 개념 해가지고 우리 필기노트에 10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들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길버트법만 콕 찍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문제가 2개 나온 거예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버트법이 나옵니다. 길버트, 빨리 와! 1782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부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봤더니 비인도적인 처우를 강화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법 중에서 이 길버트법하고 그다음에 이 스핀햄랜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인도주의적인 법이다. 그 인도주의적인 법 하면 길버트법하고 스핀햄랜드법 두 개밖에 없었었다.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빈민 처우를 강화하였다? 그건 길버트법 아니죠. 인도주의적화된 겁니다. 이 비인도적인 빈민 처우가 강화된 법을 찾으라면 1722년에 있었던 나치 불법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 나치 불법, 우리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업장 테스트법, 나치 불법이 갖고 있는 그런 비인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 빈민들한테 아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는 이런 국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해서 인도주의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길버트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제 허용하였다. 우리 길버트법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해구제 허용한 거.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제 한 거죠. 그렇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제 했던 건 뭐죠, 여러분? 그건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제를 했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 원해구제한 건 길버트법이었었더라. 그렇죠. 그 답은 2번이다. 자, 요보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도제 수습을 받도록 하였다. 자, 요보 빈곤 아동한테 강제적으로 도제 수습 받도록 한 건 이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차등 처우의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해서, 그렇죠.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노동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이 없는 자, 노동력을 가질 자, 이 노동력을 가질 자가 바로 요보 빈곤 아동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자, 일할 수 있는 빈민, 건강한 빈민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작업장이라는 데를 보냅니다, 강제로. 근데 작업장에 가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정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옥 같은 데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감옥 갈래? 아니면은 저기 작업장 가서 일할래? 그죠? 노동력 있는 빈민은 그렇게 처우를 했고,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보 아동은 원칙이 입양을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입양.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 입양을 보내는데 이 가난한 애들을 입양 받아주는 가정이 그닥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입양을 당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제 수습을 보내고 여자아이들은 남의 집 하녀를 보냈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처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빈민 원인 조사를 위해서 우회 방문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일단 우회 방문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 이게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게 빈민의 원인 조사를 했대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걸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이 우회 방문 단원들이 파견 빈민 가정마다 개별 가가호고 1대1 방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방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빈민이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인지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은 어떻게?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 우회 방문단원들이 제시하는 이 교화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빈민의 원인 조사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사실은 이 빈곤 문제의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인보관 운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보관 운동가들이 3R이라고 하죠. 3R이라고 해서 이제 3R 정신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3R이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이라고 했습니다. 그 리서치 할 때 빈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빈곤의 원인 조사를 수행을 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인보관 운동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좀 넓게 확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한다면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단의 활동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더라. 일정 부분. 그래서 여기서 명확한 정답은 원해구제 허용한 2번밖에 없겠죠.
여러분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자, 길버트법에 관한 얘기들 전부 우리 필기노트에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었을 때 조금 난감했습니다. 왜 난감했냐면 이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얘기가 2022년도 시험에도 지방직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포서 낸다? 조금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출제를 했을까? 그래, 이 정도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 좀 쉽게 다 풀고 가라라고 하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용 보면, 자,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러분, 여가복지시설 종류가 3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가 노인 복지관이 있었었고, 두 번째가 경로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인 교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여가복지시설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건 아니죠. 이 방문요양이나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이건 어디서, 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이건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이런 것들은 제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안에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더라. 2개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이죠. 항상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요양자 이렇게 빼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 하면 걔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주거복지시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주택 3가지가 있다. 정확합니다. 자, 4번이 처음 출제됐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진, 시도 단위입니다. 시군구 아니에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물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건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팁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오셔갖고 교육을 해줍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4번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도 단위로 설치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자, 일반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담당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지더라. 6번도 이게 아닌 거는 금방 알잖아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6번도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하급의 문제였었다. 자,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235페이지에요. 그 내용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인테이크 이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과정 인테이크 해놨으니까 인테이크가 접수라는 말은 접수라는 뜻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수한 다음에 뭐 했나요? 자, 이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이 순서 묻는 문제가 잘 등장을 하는데 사정하고 계획을 빨리 찾으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을 해서 그 근거를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었어요. 즉, 계획 앞에 사정이 있고, 달리 얘기한다면 사정 뒤에 계획이 있는 걸 먼저 찾으면 돼요. 사정 봤더니 사정 계획,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계획 사정 아닙니다. 사정 다음에 계획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사정 다음에 계획이라고. 그것부터 찾으면 됩니다. 순서에서. 그래 놓고, 자, 계획했으니까 실행을 우리가 개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재사정하죠. 점검하고, 재사정해서 다시 계획 세우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점검하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걔 맨 마지막에는 결과평가 한다 그랬죠. 우리 목슬리라고 하는 학자, 학자 이름 뭐라고요? 목슬리. 그 목슬리가 주장한 사례 관리 과정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됐나요? 이것도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고, 시험에 순서 묻는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다. 기간 접촉, 접수, 사정, 계획, 개입, 점검, 재사정, 결과, 평가, 개입을 다른 말로 실행이라고도 하더라. 자, 우리 필기노트 100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8번을 봅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오랜만에 이게 출제가 됐죠. 아주 다이렉트로 이 바우처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보통 증서라고도 얘기하죠. 제3의 급여. 그러니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점만을 이제 잘 버무려 놓은 급여 체계가 바로 바우처였었습니다. 자, 공급자 재정 지원 방식이다. 이게 벌써 틀렸네요. 공급자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얘는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 또는 소비자 지원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소비자한테 증서를 주고,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공급자한테 받고, 공급자는 다시 정부한테 해당 비용을 청구를 하고, 정부는 이 공급자한테 해당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예요. 상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지원 방식, 이렇게 하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에만 거래 관계가 있는데, 이 거래 관계가 없는 제3자, 바깥에 있는 이 제3자인 정부가 돈을 현금으로 공급자한테 상환해 주죠. 그게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다. 두 가지 강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우리 바우처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우처의 시장에서의 교환 가격이 일정 정도 높았었을 때, 일정 정도 유지되어졌었을 때 공급자 간 경쟁을 발전시켜서 공급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특정한 제한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 금액의 구매권을 제공하더라. 바우처에 관한 정확한 정의죠. 일정 금액의 구매권을 제공하고, 또 한 가지 붙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 그 일정 금액 외에 일정한 용도를 정해주는 거죠. 금액도 정해주지만 어느 용도로만 써라. 그걸 갖고 음식을 사는 데만 써라. 물건을, 어떤 특정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데만 써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정 금액도 되지만 일정한 용도를 정해준 구매권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 또 일정한 용도가 나왔네요. 그죠? 일정한 용도 내에서는 현금 급여 방식처럼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현금이 가장 유리하고 현물이 가장 불리하고, 항상 이 바우처 증서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그렇죠? 소비자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쉬운 문제죠? 우리 필기노트 165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이 9번 문제 갖고들 많이 고민을 하셨었어요. 근데 살펴보면 또 그렇게 고민할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보자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약.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 자, 클라이언트가 모호한 말을 했어요. 그때 클라이언트한테, 야, 너 네 말이 좀 모호하거든? 네 말 좀 똑바로 해봐. 그걸 명료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술? 명료화. 그렇죠? 그런데 자,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을 복지사가 다른 말로 정리해줘. 이건 환원 기술에 관한 얘기죠. 환원 또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입니다. 일단은 요약 기술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약은 언제 한다 그랬죠? 회기를 마무리할 때나 또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있었던 그런 상호작용의 내용을 복지사가 총정리해서 서머리 해가지고 그걸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 그게 요약 기술이었었습니다. 전혀 요약 기술은 아닙니다. 이건요, 주어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뭘로 보는 게 맞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주어가 만일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명료화 기술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재명명, 자,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주는 거,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지난 국가직 시험에 이 재명명 비슷한 용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재구성이라고 하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 얘기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 재명명 자체도 이 실천론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에다가 부를 명자, 이름 명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식견을 바꾸기 위해서 복지사가 그 부정적인 의견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재명명, 맞는 얘기죠. 자,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힘을 내주는 거죠. 위안 주는 거예요. 보면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해 복지사가 자,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신뢰를 표현해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안을 주는 것. 대표적인 게 뭐죠?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재보증이라 그랬습니다. 자, 해석이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에서요. 1번하고 4번을 헷갈려갖고들 많이 틀렸었어요. 재명명하고 재보증은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었었는데 요약하고 해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석은 사실 이 정신분석 이론 그걸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어떻게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출제자도 1번하고 4번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해당 내용 가만 보면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포함한 정신역동 이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하여서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클라이언트한테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세계를 뭐하게 만드는 거죠? 통찰하게 하는 거죠. 이 통찰을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는 대안적 증거들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통찰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출제자는 의도를 갖고서 출제를 했습니다. 제발 1번, 4번에서 헷갈려줬으면 좋겠어. 가설이란 말도 뺐잖아. 통찰이란 말도 이렇게 풀어놨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좀 틀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2번하고 3번으로 찍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주로 이제 4번하고 1번에서 헷갈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명료화나 또는 환원증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명료화보다는 지금 우리 이 시험 1번에서는 환원으로 보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입니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예. 우리 시험이 6월 달에 있었는데 4월 달에 윤리강령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윤리강령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기존 윤리강령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번 바뀐 윤리강령에도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왔는데 그걸 출제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험의 경향, 특성상 그렇죠. 바뀌어진 법 또는 제도, 지금 말씀드린 얘기처럼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즉시로 출제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강의 진행을 할 때 제가 법, 제도 특강을 하거든요. 그 특강 얘기 꼭 수강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시험에서 윤리강령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믿어보십시오. 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자,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어떻게 공포하는 겁니다. 개정하고 공포하는 거죠. 복지부 장관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률에 준하는 강제적 효력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거죠. 법적 강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윤리강령은. 즉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해서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거 아니더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금지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 기준 안에 이용료 부과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사 다 굶어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해야 된다. 요번 바뀌어진 제 5차로 개정이 되어졌는데 2023년도 4월 달에 개정 공포가 되어졌는데 그 윤리강령 문제가 요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법제도 특강 때 이미 다 다뤄봤던 얘기들이더라. 자,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실천하고 경제적 이득에 관한 실천 부분에서 이 5차 개정되어진 윤리강령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윤리강령 꼭 나올 거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11번 인권입니다. 인권.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인권에 관한 얘기를 강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가 꼭 출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필기노트에도 인권 얘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 그게 나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다. 예, 인권은 기본적으로 천부적 권리입니다. 천부적입니다. 천부적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고 인권이 위에요, 법이 위에요. 예, 항상 법보다 인권이 먼저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법 체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법적 권리로서 인권을 명시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헌법 제10조에서 인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놨죠. 그렇죠. 자, 인권은 국제법과 국제교역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진다. 같은 얘기입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천부적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국제법, 국제규약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국내법 모두 말씀드렸듯이 헌법에서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도 이 인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인권 관련된 규정들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인권 문제가 꼭 출제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드디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인권은 문화를 초월하여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되어진다. 아닙니다. 인권은 각국의 문화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인간의 존엄성. 그것이 문화적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 규정될 수는 있지만 그 근본 뿌리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틀렸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정이라고 하는 이중 가치를 갖고서 실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인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권과 윤리가 구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윤리나 또는 우리의 가치가 인권과 부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과 윤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고 그 경계선이 오히려 인권과 윤리가 하나로 이해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더라. 그게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에 인권 관련된 인권의 특성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얘기가 지금 1번, 2번에 있는 그 지문의 명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인권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12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문을 내놓고 그대로 출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출제됐어요. 이 법 조문이, 이 법 조문이.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장애인의 특성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나 또는 현장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분리하자. 노인과 장애인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인 장교양보험이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장애인도 관련되어진 장교양보험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장애인 장교양보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이 재정상 이유로 어떻게 철회되어지고 2011년도에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의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은요, 그래서 이 급여 종류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급여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장교양보험제도를 기본 틀로 만들어진 거예요. 노인 장교양보험제도를. 그래서 활동 지원 급여 종류에는 활동 보조가 있고요. 방문 목욕, 이거 장교양 급여죠? 주간보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 설치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활동 지원 급여 중 활동 보조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포함한다. 여러분, 활동 보조의 신체 활동하고 가사 활동, 이걸 장교양보험에서는 가사 활동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 보조 등을 포함한다. 우리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동 보조 필요하죠? 그게 맞는 얘기고요. 활동 지원 급여의 대원칙이 등장하는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편의시설 설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두루뭉실하게 강의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었다. 사실 이번 본 시험 문제에서 제일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 하면은 12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다. 자, 요거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관한 얘기들 여기 쭉 있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어요. 방문 간호. 이게 노인 장교양보험하고 체제가 똑같죠. 급여 체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도 정말 오랜만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이 됐다가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자, 보면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게 일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과 위험 분산 효과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부조 제도죠. 사회보험제도 아닙니다. 공공부조 제도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회보험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사회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의료급여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기억만 정답이 되어지더라. 12번은 1번입니다. 여러분 12번은 옳은 것만 고르니까 13번이네요. 1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못 읽겠네. 그죠? 자, 14번.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아직까지 이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지문이, 조문이. 그런데 우리 필기노트에는 해당 내용을 강조해서 담아놨어요. 출제될 거다. 출제됐습니다. 자, 보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여러분 법에서 국가는 중앙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를 봤더니 사회보험제도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중앙정부, 국가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업이에요.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국가가 맞고요.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자, 공공부조 제도는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25조에서 책임을 받더니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진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국가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 공공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겠죠. 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이 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 국가와 지자체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조문들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필기노트 믿으시고 제 강의 믿으시고 우리 교재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량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강정관점이에요. 얘도 시험에 연거포소 출제가 됐어요. 우리 국가직 시험에도 나왔죠? 근데 이번 지방직 시험에도 강정관점이 나왔다. 우리 셀러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강정관점을 제시를 했는데 이중 초점적인 건 생태체계적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를 보되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처해있는 환경을 같이 보는 시각이라 그랬죠. 그게 강점 관점이었는데 대신에 생태체계적 관점하고의 차이점은 생태체계적 관점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보는 반면에 이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환경 체계 내에서 이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이었었죠. 자, 이것이 강점 관점의 기본 원리들, 원칙들이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모든 개인과 집단, 가족 및 지역사회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강점 관점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강점 관점에 따른 개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그 강점 관점에 따른 개인 모델이 뭐예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개인한테도 또는 집단한테도 가족한테도 지역사회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가 아니고 자원이 풍부하다. 모든 게 다 자원이다. 그래서 얘는 강점 관점은 생태체계적 관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있는 환경을 같이 봅니다. 환경을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매우 넉넉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점 관점 하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 또는 파트너십 관계로 본다 그랬었죠.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너 뭐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협력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왜? 클라이언트는 무궁무진한 강점, 역량을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외상과 학대, 질병 및 고통은 클라이언트 인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되기도 하더라. 이거 셀러비가 했던 얘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에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예, 똑같이. 그대로. 여기 보면 이런 뭐 성장 변화, 파트너십 관계, 그렇죠. 도전 전환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모든 환경은 활용 가능한 자원들로 가득 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 세심하게 그 자원들을 찾아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해결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출제가 됐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 이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쉬운 문제입니다. 아동수당은 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수당제도는 데모 그란트, 그렇죠. 기여하지도 않고 자산조사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되죠. 그렇죠. 여러분, 기여자산조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내가 돈을 내면서, 내가 기여를 내면서 자산조사까지 당해야 돼. 그걸 왜 당하고 앉아 있습니까, 국민이? 그렇죠? 예, 넘어가고요. 자,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제도에 해당됩니다. 공공부조제도는
비기여, 나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기여하고 대신에 너 진짜 낼 돈 없니? 너 돈 없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국가로부터 자산조사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여 비자산조사가 아니라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자,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재분배 기능이 높다. 이거 기존에 출제됐던 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 지문이. 자, 기존 시험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다. 특히 어떤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높은 거죠.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높고 또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할 때도 이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동형 모의고사 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장애인연금 제도는 비기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연금 제도는 공공부조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기여 맞죠. 그리고 자산조사 해야 돼요. 대신에 사회보험이 틀린 거죠. 장애인연금 제도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걸 정확하게 써주려면 사회보험에 비해서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높다. 이래야지 사실은 정확한 지문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재분배 기능,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6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7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같죠?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가 아니고 특별현금급여라 그랬습니다. 아유, 이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었고 이 시설급여 제공 기관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그게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었었죠. 자, 특별현금급여 안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 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었다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봤었어요. 자, 3번. 장기요양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관장자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보험제도들은 전부 다 관장자를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세 가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자라고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이다. 맞습니다. 보험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회보험제도는 두 개다.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었었습니다. 둘 다 보험자는 누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었습니다. 맞죠? 하나만 더 추가로 보면 이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관리, 운영자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십시오. 관리 운영기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장기요양 사업을 정해 놓은 거죠. 장기요양 사업이 뭐냐? 장기요양보험료나 국가 지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장기요양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자, 필기노트 여러분 보시고요. 자, 18번 사료관리입니다. 자, 사료관리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정 얘기가 또 나왔어요. 출제자 이번에 잘 못 냈어요. 시험 문제. 너무 집중해서 사정만 냈어. 사정만 세 군데 나온 거죠. 그렇죠? 1번 문제에서 사정이 나왔고 사례관리에서 이 사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정의 일반적인 뜻, 욕구, 자원, 장애물이 포함되어진다. 맞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그 다음에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 그 다음에 장애물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정이더라. 자, 예기치 않은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종결되어질 수 있어요. 원래 사례관리는 이 종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의 시간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종결이 이루어진다 그랬었어요. 어떤 경우? 클라이언트가 사망을 하잖아. 돌아가셨어요. 그럼 종결해야지.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받는 걸 거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종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기치 않은 과정,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나 서비스 안 받을래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때는 종결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례관리 과정 끄트머리에는 종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사례 관리의 끄트머리는 결과 평가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제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기관의 클라이언트를 확정하는 과정이 사정이다. 이놈의 사정이 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지. 지금 사정은 욕구자원 장애물을 알아보는 게 사정이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가 사정이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기관의 클라이언트에 확정하는 과정은 이게 적격 판단 과정, 인테이크, 접수 단계 때의 설명이죠. 사정 단계가 아니라 접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의 직접적 활동뿐만 아니라, 자,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 맞고요. 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를 얘기합니다. 간접적인 개입도 하더라. 그래서 사례관리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같이 한다라고 공부했고, 그 직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상담, 치료, 그렇죠? 간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옹호활동, 그렇죠? 옹호동 간접적 개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되더라?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예,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사정 3번이 틀린 거죠? 예, 이건 접수 단계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19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국가직, 바로 4월, 이 직전에 봤던 4월달 국가직 시험에서 이 법의 정의 규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항상 국가직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 중에서 한두 문제는 그 문제가 출제된 범주 내에서 다시금 지방직에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19번 문제가 대표적인 그 문제에 해당이 되어져요. 자, 19번 잠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옳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틀렸죠, 여러분? 예,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설명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생활 지도하는 시설이 아니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정신질환자한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고, 생애 주기 및 성별 따른 특화되어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포함시켜야 돼요.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말한다. 요거 국가직에 나왔던 시험 문제죠. 자,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집중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럴 법률이더라. 자, 1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이거 지난 시험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규정들을 물었거든요. 그 중에서 뭘 물었냐면 디귿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하나만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내용을 전부 다 출제를 했더라.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까지. 자, 그래서 답은 4번 전부가 다 답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이렇게 15년도, 21년도, 22년도 3번에 걸쳐서 이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지방직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 이래서 20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어떻습니까? 어려웠죠? 힘들었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살펴보면 우리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필기노트에서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 빼놓고서는 다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의하고 교재를 믿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서, 꿈을 갖고서 이 공직
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교재와 강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 강의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